제가 남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져 수술실로 달려갔을 때였어요. 그런데 한 간호사가 갑자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숨어서 저를 믿으세요. 라고 속삭였죠. 저는 그 말을 따랐고 옆방에 숨었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렸고 제가 본 광경은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밤 하늘이 온 슬픔을 쏟아내는 듯 비가 내렸다. 민주의 아파트 벽시계는 자정을 막 넘기고 있었다. 긴 홈웨어 차림의 민주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며 테이블 위에 놓인 조용한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남편 지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물론 지훈이 맡고 있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종종 야근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느낌이 달랐다. 이상한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밤 공기처럼 차갑게 파고들었다. 오늘 오후에 그들은 가벼운 말다툼을 했다. 큰 문제는 아니었고 단지 재정 문제였다. 민주는 지훈에게 낭비적인 지출을 좀 줄이라고 했지만 지훈은 짜증으로 반응했다. 그는 민주가 자기 일의 압박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지훈은 문자를 보냈을 것이다. 아직 현장이야. 또는 차가 막혀. 기다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휴대폰은 조용했다. 민주는 3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배터리가 나갔나 봐. 민주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는 전쟁의 북소리 같았다. 민주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다. 아래의 거리는 젖어 있었고 텅 빈 채 반짝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껴안으며 추위를 느꼈다. 그녀는 지훈이 늦을 때마다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위기는 훨씬 더 긴장되었을 것이다. 정확히 12시 30분. 날카로운 집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다. 조용한 한밤중에 그 소리는 너무나 커서 민주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 바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집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지훈 씨의 아내이신 민주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전문적이며 매우 차가웠다. 네, 접니다.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죠? 민주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남편분이신 지훈 씨께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구급차가 방금 명성대학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상태가 위독합니다. 지금 바로 응급수술실로 이송 중입니다. 민주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화기가 손안에서 미끄럽게 느껴졌다. 위독, 수술. 그 단어들이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네, 사모님. 저희 병원의 김태식 원장님께서 수술을 집도하실 겁니다. 즉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지만 민주는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 김태식 원장. 민주는 그 이름을 알았다. 김 원장은 지훈이 신뢰하는 가족 주치의였다. 지훈은 그를 매우 존경했다. 이것이 약간의 위안을 주었지만 위독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민주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몇 초 동안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악몽이야. 항상 무적처럼 보이던 강한 남편 지훈이 이제 위독하다니. 뇌는 몸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했지만 몸은 거부했다. 그러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녀는 문 옆에 걸려있던 긴 카디건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모습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잠옷조차 갈아입지 않았다. 차, 키, 지갑. 그녀가 생각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가 공허한 기분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녀가 로비 밖으로 나가자 비가 차가운 뺨을 때렸다. 민주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로 달려갔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기 어려웠다. 3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엔진이 예열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엑셀을 밟았다. 명성대학 병원까지는 평소라면 30분이 걸릴 거리였다. 하지만 그날 밤 쏟아지는 비와 눈을 멀게 하는 패닉 속에서 그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운전했다. 눈물이 앞 유리에 빗물과 섞여 시야를 흐렸다. 자동차 와이퍼는 열심히 작동했지만 쏟아지는 물과 눈물을 닦아내기에는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이리저리 날뛰었다. 지난주 저녁 식사 때 웃던 지훈의 모습, 오늘 오후에 다툴 때 화내던 지훈의 모습. 죄책감이 그녀를 찔렀다. 왜 돈 문제로 화를 냈을까? 만약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면 하느님, 그를 구해주세요. 제발 제 남편을 구해주세요. 민주는 계속해서 기도를 되뇌었다. 입술이 떨렸다. 빨간 신호를 무시하거나 다른 차를 위험하게 추월하는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도착하는 것뿐이었다. 도착해서 지훈을 보고 위독이라는 말이 실수였음을 확인하는 것. 마침내 명성대학병원에 거대한 흰색 건물이 보였다. 그녀는 응급환자 하차구역에 아무렇게나 차를 세웠다. 보안 요원의 고함을 무시했다. 그녀는 응급실 로비로 뛰어들어갔다. 숨이 찼다. 옷은 비와 눈물로 흠뻑 젖었다. 제 남편 지훈이요. 교통사고 환자예요.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지훈님, 네, 4층 수술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쪽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왼쪽으로 도시면 됩니다. 3번 수술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초조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쉬지 않고 4계층을 올라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4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조용하고 살균 소독되어 있었으며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녀가 항상 싫어했던 병원 냄새였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으며 오직 흰색 형광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왼쪽으로 돌자 복도 끝에 그것이 보였다. 강철로 된 이중문, 그 위에는 빨간 불이 밝게 켜져 있었고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3번 수술실, 수술 중. 지훈은 저 안에 있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싸우고 있었다. 민주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뛰는 속도를 높였다. 그녀는 들어가야 했다. 그를 봐야 했다. 그녀의 손이 뻗어졌다. 심하게 떨리며 그 차가운 강철문을 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의 손이 차가운 강철 표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너머 에어컨이 켜진 공간의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뛰어들 준비를 했다. 지훈의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금속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옆에서 강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민주는 작게 비명을 지르며 놀라 뒤돌아봤다. 젊은 간호사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간호사는 파란색 수술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는 목에 걸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무서운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하나 간호사라고 쓰여 있었다. 지훈 씨 아내분이시죠? 간호사가 낮고 절박한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였다. 민주는 여전히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려 애쓰며 패닉에 빠져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남편이 안에 있어요. 들어가야 해요. 놓아주세요. 안 돼요. 하나 간호사는 그녀의 팔을 더 꽉 잡고 민주를 수술실 문에서 끌어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당신이 여기 온 걸 저들이 알게 해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해요. 민주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잠시 동안 혼란이 패닉을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라니요. 제 남편이 위독하다고요. 저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모님. 하나 간호사의 눈이 민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간청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구출 수술이 아니에요. 함정이라고요. 그 말은 민주를 돌처럼 굳게 만들었다. 함정, 무슨 뜻이에요? 김 원장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하나 간호사가 쉿소리를 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숨으셔야 해요. 하나 간호사는 여전히 멍한 민주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복도 건너편 자판기 뒤에 약간 숨겨진 어두운 나무 문을 가리켰다. 그 문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창고나 다용도실처럼 보였다.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밤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직원 탈의실이에요. 안에서 문을 잠그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든 소리내지 마세요. 제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시면 안 돼요. 민주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말이 되지 않았다. 한 간호사가 남편의 수술을 피해 숨으라고 하고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 간호사의 눈에 서린 순수한 공포는 너무나 진짜 같았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이 병원, 저 수술실 문 뒤에서 무언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왜 제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민주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떨렸다. 제가 김 원장님이 바꾸기 전에 남편분의 진짜 차트를 본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 간호사가 빠르게 말했다. 그는 사고 때문에 위독한 게 아니에요. 빨리요. 저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효과가 있었다. 하나 간호사는 민주를 복도 건너편으로 거의 밀다시피 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민주는 따랐다. 그녀는 탈의실 문을 열었다. 어둡고 답답했으며 오래된 커피와 땀 냄새가 났다. 하나 간호사가 그녀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하나 간호사가 밖에서 조용히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속삭였다. 민주는 문이 닫히면서 나는 작은 딸깍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완전한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벽을 더듬어 문 손잡이에 잠금 장치를 찾아 돌렸다. 잠겼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다. 숨이 가빴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려 애썼다. 숨어라, 함정, 가짜 차트, 김 원장. 민주는 차가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방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만 밝혀졌다. 그녀는 주위에 있는 금속 사물함 줄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껴안고 격렬하게 떨리는 몸을 멈추려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 하나 간호사는 미친 사람일까? 아니면 방금 민주의 목숨을 구한 걸까? 그녀의 생각은 다시 지훈에게로 돌아갔다. 만약 그가 위독하지 않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 저 수술실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민주는 조용히 문으로 기어가 나무에 귀를 댔다. 조용했다. 밖의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귀청을 찢을 듯한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열쇠 구멍으로 엿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건너편 복도 벽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 시계를 보았다. 새벽 1시, 시간은 기어가는 것 같았다. 몇 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서운 정적을 들으며 어둠 속에 혼자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만약 하나 간호사가 그녀를 여기에 가둔 것이라면? 만약 지훈이 정말로 그녀를 필요로 한다면? 아니,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했다. 그녀의 직감은 하나 간호사의 눈이 정직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1분을 기다렸다. 2분, 귀를 쫑긋 세우고 희미한 소리 하나하나를 포착했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먼 발소리, 제빙기 소리.
하지만 3번 수술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5분.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이 방은 답답했다. 소리치고 싶었다. 뛰쳐나가 저 수술실 문을 부수고 싶었다. 7분.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더 이상 지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덫에 걸린 쥐가 된 기분이었다. 10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건너편에서 나는 선명한 딸깍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문이 아니라 복도에서 나는 소리였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열쇠 구멍에 눈을 댔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다. 그녀는 문 경첩의 틈을 찾아 움직였다. 문과 문틀 사이에 좁은 틈으로 그녀는 볼 수 있었다. 3번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져 있었다. 수술이 끝난 것이다. 그러자 민주는 조용한 채 하는 소리를 들었다. 수술실의 강철문이 열리고 있었다. 수술실의 강철문이 조용히 다 소리를 내며 열렸다. 살균된 복도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그녀의 온몸이 어두운 탈의실 문 뒤에서 굳어졌다. 그녀는 문과 문틀 사이의 좁은 틈으로 눈을 고정했다. 이것이 방금 뒤집힌 세상으로 통하는 그녀의 유일한 창이었다. 처음 나온 실루엣은 김 원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파란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스크는 이미 목으로 내린 상태였다. 그는 방금 위독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운 의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느긋해 보였다. 그는 가짜 피로 물든 고무장갑을 침착한 동작으로 벗고 있었다. 민주는 첫 번째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루엣이 나타났다. 민주는 이동식 침대를 예상했다. 담요로 덮인 무력한 몸을 예상했다. 심장 모니터 소리를 예상했다. 그녀가 본 것은 혈관 속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지훈, 그녀의 남편이었다. 지훈은 누워있지 않았다. 밀려 나오지 않았다. 지훈은 걷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수술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 역시 파란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마치 그가 환자가 아니라 팀의 일원인 것처럼 그는 등을 쭉 펴고 마치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처럼 목을 좌우로 돌렸다. 그는 건강했고 건장했고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민주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절망적인 신음이 목구멍에서 거의 터져 나올 뻔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환각이야. 이건 분명 충격과 공황의 영향일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왔다. 여자였다. 그 여자는 긴 금발머리에 키가 크고 늘씬했으며 의사 가운 아래에는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마리아. 회사 행사 때마다 민주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던 지훈의 개인 비서였다. 지훈은 항상 민주가 맹목적으로 질투한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민주는 맹목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순진했을 뿐이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됐어.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선명하게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다. 고통의 떨림은 없었다. 민주는 명치를 맞은 기분이었다. 김 원장은 나지막이 웃으며 장갑을 의료 폐기물통에 버렸다. 물론 완벽하게 진행됐지. 응급실 직원들은 내가 다 조치해놨어. 가짜 사고 서류는 시스템에 입력됐고 가짜 구급차도 잘 작동했지. 현재 지훈 씨는 공식적으로 심각한 내부 출혈을 겪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민주 얼굴이 어떨지 정말 기대되네. 마리아가 뱀의 쿡쿡거리는 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넸다. 분명 길에서 패닉에 빠져 엉엉 울고 있겠지. 불쌍하고 멍청한 여자. 지훈이 웃었다. 웃었다. 한때 민주를 항상 안정시켜주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소리처럼 들렸다. 분명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정말 멍청하다니까. 민주는 손바닥을 깨물었다. 육체적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놀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치명적인 시나리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도착하면 김 원장이 말을 가로챘다. 그의 어조는 다시 진지해졌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해. 지훈, 자네는 빨리 회복실로 가야 해. 누워서 수액이랑 모니터를 달고. 약하지만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야 해. 수술 후 상태 말이야. 알아, 안다고. 지훈이 눈을 굴리며 말했다. 나는 약하지만 이 위대한 의사 선생님 덕분에 살아남았지. 나는 대기실에서 민주를 만날 거야. 김 원장이 계속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전하겠어. 수술은 성공했고 출혈은 멈췄다고.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끊었다. 하지만 마리아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기대로 반짝였다. 하지만 김 원장이 말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수술 중에 다른 것을 발견했다고 할 거야. 간 근처에 아주 위험한 혈전이 있다고. 내일 아침 두 번째 시술을 위해 그녀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할 거야. 아주 긴급하고 위험성이 높은 내부 세척 시술이라고. 물론이지. 지훈이 시익 웃으며 덧붙였다. 정확해.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취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은 시술이라고. 수술대 위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거야. 민주는 마침내 이해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명확해졌다. 목표는 지훈이 아니었다. 이 사고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대였다. 그녀 자신을 위해 준비된 무대였다. 그녀의 생각은 3주 전으로 돌아갔다. 지훈은 수십억 원짜리 새 생명 보험증서 뭉치를 들고 집에 왔다. 민주는 왜 새로 만들어야 하냐고 물었다. 지훈은 노후 보장과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는 농담했던 것을 기억했다. 왜 내가 피보험자야? 당신이 프로젝트에서 위험한 일을 하니까 당신이 되어야지. 지훈은 그저 웃으며 말했다. 이건 투자 패키지의 일부야. 자기야. 그냥 서명해. 그리고 민주는 평소처럼 믿고 서명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사망 증명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오후의 말다툼은 지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새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그것을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지훈이 그렇게 화를 낸 것도 당연했다. 민주는 무심코 그의 살인 계획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지훈의 목소리가 그녀의 끔찍한 상념을 깨뜨렸다. 보험금이 수십억 원이 나와. 우린 이 나라를 떠나 스위스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마리아가 웃으며 지훈의 팔에 매달렸다. 이미 스위스행 티켓은 예약해뒀어. 그들 3명. 그녀의 남편, 그의 내연녀, 그리고 그들의 가족 주치의. 그들 3명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병원에서 그녀의 살인을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했다. 민주의 피는 더 이상 얼어붙지 않았다. 그녀의 피는 끓기 시작했다. 그녀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서서히 다른 것으로 변했다. 차갑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분노였다. 그녀는 그들 3명이 복도를 따라 유유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수술실에서 멀어지며 그들은 아마도 회복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모퉁이를 돌았다. 그들의 발소리가 사라졌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민주는 문에 기댔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 큰 분노 때문에 떨렸다. 그녀는 어둡고 답답한 탈의실에 혼자 갇혀 있었고 살인자들은 그녀가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며 같은 층에 있었다. 여기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그녀는 복도가 아닌 그녀의 문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한 딸깍 소리. 누군가 밖에서 열쇠를 넣고 있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부섰다. 그들이 그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안다.
마리아, 지훈, 김 원장. 누군가 엿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그녀를 잡으러 돌아온 것이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문이 조용한 삐걱거림과 함께 열렸다. 복도에서 들어온 빗줄기가 어둠을 꿰뚫어 민주의 눈을 부시게 했다. 파란 제복을 입은 작은 형체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다. 민주 씨. 민주가 속삭였다. 너무나 큰 안도감이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다. 하나 간호사였다. 하나 간호사는 재빨리 문을 닫고 안에서 다시 잠갔다. 그녀는 문에 기댔다. 숨을 헐떡였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사모님, 그들을 보셨어요? 하나 간호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분노와 배신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셨고요? 하나가 다시 재촉했다. 민주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보험, 가짜 수술, 내일 나를 위한 계획까지요. 하나 간호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았다. 하느님, 짐작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민주가 물었다. 젊은 간호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걸고 계시잖아요. 하나 간호사는 민주 옆 바닥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김 원장님을 의심해왔어요. 제가 아직 수술 행정 파트의 신입 간호사였을 때부터요. 민주는 방금 무너진 세상에서 유일한 버팀목인 양하나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은 앞의 사물함을 공허하게 응시했다. 그는 도살자예요. 그의 전문 분야는 사고죠. 수술대 위에서 그는 거액의 보험에 든 부유한 환자나 가족이 없는 노인 환자를 찾아요. 그는 간단한 수술을 잡죠. 그러다 수술 중에 합병증이 발생해요. 치명적인 마취 반응, 예상치 못한 출혈, 의료 과실로 증명할 수 없는 무언가죠. 환자는 죽고 하나는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굳어졌다. 보험금은 지급돼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김 원장님은 몇 주 후에 항상 그의 연구를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받죠. 그는 역겨운 인간이에요. 하지만 지훈 씨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셨어요? 민주가 물었다. 오늘 밤 제가 수술침 당직이었어요. 하나가 설명했다. 지훈 씨 이름으로 된 긴급 수술 일정을 받죠. 코드는 복부 둔상 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온 뒷받침 데이터가 없었어요. 보통 응급실 환자 데이터는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건 비어 있었어요. 마치 이 환자가 수술실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요. 차가운 기운이 민주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궁금해서 하나가 계속했다. 제 접근 권한으로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어요. 김 원장님 자신이 컴퓨터에서 수동으로 그 데이터를 입력한 걸 봤어요. 그처럼 유명한 외과 의사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저는 무모한 짓을 했어요. 그의 사무실 출입 코드를 알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전에 그가 수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갔어요. 그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하나 간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잠긴 책상 서랍에서 진짜 파일을 찾았어요. 지훈 씨 이름으로 된 파일이었죠. 그건 사고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건강검진 결과지였어요. 이틀 전의 것이었죠. 결과는 그는 완전히 완벽하게 건강했어요. 당연하지. 민주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같은 서랍에 하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사모님 파일도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보험 증서 사본이었죠. 액수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 자문의사란에 김 원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가짜 사고, 가짜 수술, 그리고 민주를 위한 치명적인 두 번째 수술 계획.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 간호사가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부를 거라는 걸 알았죠. 그들의 계획이 뭔지는 몰랐지만 당신이 진실을 알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복도로 달려가 당신을 가로막을 수 있기를 바랐죠. 그리고 다행히 성공했어요. 민주는 간호사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하나 씨. 아직이요. 하나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은 사모님께서 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사모님께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뭘 해야 하죠? 민주가 물었다. 패닉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다. 전 못해요. 전 연기할 수 없어요. 지훈의 얼굴을 보고 슬픈 척할 수 없어요. 하셔야만 해요.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모님은 사모님의 역할을 하셔야 해요.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지금 그들은 지훈 씨를 이 복도 끝에 있는 회복실로 옮겼을 거예요. 곧 사모님을 부를 거예요. 무너진 척, 슬픈 척, 안도하는 척 하셔야 해요. 그가 살아남았다고요. 오세요. 하나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들이 내일 수술을 위한 서류를 내밀 때 거절하셔야 해요. 거절하면 의심할 텐데요. 단호하게 거절하지 마세요. 충격을 받았다고 하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시어머님께 먼저 전화해야 한다고 하세요. 어떤 핑계든 좋아요. 중요한 건 오늘 밤에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시간이요? 민주가 물었다.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요.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요. 그들은 사모님을 쫓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만으로는 경찰에 갈 수 없어요. 그들은 사모님이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할 거예요. 우리에겐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증거요? 첫째, 제가 김 원장 사무실에서 본 지훈 씨의 진짜 건강검진 파일. 둘째, 시스템에 있는 지훈 씨의 가짜 수술 파일. 셋째, CCTV 녹화 영상. 민주의 눈이 커졌다. CCTV요? 네, 저는 지훈 씨가 구급차로 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하나가 말했다. 그는 혼자 왔을 거예요. 아마도 한적한 직원 전용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 우리가 오늘 밤 그가 유유히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들의 모든 사고 알리바이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김 원장 사무실은 지하에 있어요. 민주가 말했다. 그녀의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기록 보관실과 CCTV 서버실 옆에요. 하나 간호사가 확인했다. 그곳이 그들의 소굴이에요. 하나 간호사는 주머니에서 하얀색 카드키를 꺼냈다. 이건 예비만능 출입 카드키예요. 아까 안내 데스크에서 가져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하 복도는 CCTV로 감시되고 있고 김 원장님이 종종 컴퓨터에서 직접 모니터링해요. 민주는 하나의 손에 있는 카드를 응시했다. 그것은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제가 주의를 끌어볼게요. 하나가 말했다. 위층에 화재 경보기를 울릴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비원들이 바빠지겠죠. 그게 사모님께 약간의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저요? 민주가 물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사모님께서 지하로 몰래 내려가셔야 해요. 하나가 민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김 원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지훈 씨의 진짜 파일을 찾으세요. 그 다음 서버실로 가서요. 지난 몇 시간의 CCTV 녹화 영상을 가져오세요. 데이터 케이블을 가져오셨다면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잠옷 주머니를 더듬었다. 휴대폰은 있었다. 하지만 케이블은 없었다. 이거 쓰세요. 하나가 제복 열쇠고리에서 작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떼어냈다. 서버에 꽂고 데이터를 복사하세요. 빨리요. 하나씨,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가 말을 잘랐다. 하셔야만 해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후에 지하 비상구에서 만나요. 여기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 간호사는
방금 그녀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주었다. 사자 굴로 내려가 증거를 훔치는 동안 살인자들은 위층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민주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그녀의 피를 다시 끓게 만들었다. 김태식 원장. 그들이 시작했어요. 하나 간호사가 속삭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받으세요. 사모님의 역할을 하세요. 약하고 히스테릭하고 순종적으로.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응답 버튼을 눌렀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탈의실의 답답한 공기가 폐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은 화난 뱀처럼 진동했다. 화면에 김태식 원장의 이름이 빛났다. 이것은 그녀의 무대였다. 연기할 시간이었다. 받으세요. 하나 간호사가 속삭였다. 기억하세요. 약하게, 히스테릭하게, 순종적으로. 민주는 녹색 아이콘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그녀는 방금 느꼈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을 불러내어 두려움의 목소리로 바꾸며 설득력 있는 흐느낌을 쥐어짰다. 여보세요, 원장님? 민주 사모님, 다행입니다. 수화기 넘어 김 원장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하며 동정심이 가득했다. 그 목소리는 민주를 토하게 만들고 싶었다. 어디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방금 도착했어요. 지훈 씨, 제 남편. 그는 어때요? 원장님. 민주는 완벽하게 역할을 소화하며 흐느꼈다. 극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는 강한 남자입니다. 민주 사모님. 수술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의 그를 잃을 뻔했습니다. 출혈이 심각했죠. 민주는 눈을 감았다. 수술실에서 건강하게 걸어 나오던 지훈을 상상했다. 세상에. 하지만 그는 안정적입니다. 김 원장이 말했다. 제 팀이 출혈을 멈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매우 약하지만 위기는 넘겼습니다. 4층 수술 구역 근처 회복실에 있습니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민주는 이번에는 안도하는 척하며 다시 울었다. 지금 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즉시 논의해야 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것입니다. 김 원장의 어조가 진지하게 바뀌었다. 이번 회복실에서 저를 만나주시죠. 네, 원장님. 지금 가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하나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시간이 됐어요. 민주가 말했다. 기억하세요. 하나가 민주의 두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그들이 서류를 내밀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서명하지 마세요. 충격을 받았다고 가족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세요. 제가 주의를 끄는 건 처리할게요. 비상계단 근처 복도 끝에 있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지하로 내려가세요. 지하 출구에서 기다릴게요.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탈의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민주로 걷지 않았다. 그녀는 사냥 중인 민주로 걸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망연자실한 아내였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일부러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그녀는 이번 회복실이라고 표시된 문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었다. 방은 더 어두웠다. 침대 옆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밝혀졌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김 원장은 침대 옆에 서서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뱀 같은 여자 마리아는 방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짜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지훈이 누워 있었다. 민주는 씁쓸한 웃음을 거의 터뜨릴 뻔했다.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해 보이도록 화장되어 있었다. 민주가 확신하기에 소금물만 들어있는 수액줄이 그의 손등에 꽂혀 있었다. 옆에 심전도 모니터는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리듬으로 삑삑삑
소리를 냈다. 지훈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의 가슴은 약하게 보이도록 조절된 호흡으로 오르내렸다. 지훈 씨, 오 여보. 민주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방금 죽을 뻔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민주는 남편의 손가락을 으스러뜨리고 싶은 충동을 온 힘을 다해 참아야 했다. 원장님, 그가 너무 창백해요. 민주는 김 원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가짜 눈물로 젖어 있었다. 김 원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회복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강합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김 원장이 말했다. 민주가 기다리던 그 말이었다.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는 두려운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들었다. 무슨 문제요, 원장님? 우리가 출혈을 멈추기 위해 수술을 하는 동안 김 원장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 근처에 꽤 큰 혈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와는 관련이 없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민주는 입술을 떨며 그를 바라보았다. 원장님 말씀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김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내일 아침 9시로 두 번째 응급수술을 잡아두었습니다. 세척 시술입니다. 구석에서 마리아는 미소를 참았다. 또 수술이라니요. 민주가 속삭였다. 그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클립보드의 페이지를 넘겼다. 시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민감한 부위입니다. 마취 합병증과 내부 출혈의 위험이 높습니다. 사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 원장은 민주를 향해 클립보드를 내밀었다. 그 위에는 고위험 수술 동의서라는 제목의 종이가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는 그녀의 서명을 기다리는 빈줄이 있었다. 나중에 그녀의 이름으로 바뀔 그녀 자신의 사망 증명서에 대한 서명, 혹은 이것이 나중에 그녀가 수술받을 때 명분으로 사용될 지훈에 대한 동의서일 수도 있었다. 무엇이든 이것은 함정이었다. 갑자기 지훈의 눈이 살짝 열렸다. 민주, 그가 삼류 영화 배우처럼 나약하게 속삭였다. 서명해, 자기야. 난 김 원장님을 믿어. 마리아가 앞으로 나섰다. 민주 사모님, 지훈 씨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제발 망설이지 마세요. 그를 위한 일이에요. 그들 셋이 그녀를 둘러쌌다. 3마리의 늑대가 1마리의 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김 원장이 내민 펜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가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리아의 냉소적인 미소를 바라보았다. 민주가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절반은 진짜였다. 저는 못해요. 민주 사모님, 이건 긴급합니다. 김 원장이 재촉했다. 그의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못하겠어요. 민주가 소리치며 클립보드를 밀어냈다. 저 어지러워요. 속이 메스꺼워요. 또 수술이라니, 고위험이라니. 저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야겠어요. 지훈 씨 어머님이요. 저 혼자서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그녀는 흐느낌에 목이 메는 척했다. 바람 좀 쐬어야겠어요. 화장실에 가야겠어요. 김 원장이나 마리아가 반응하기 전에 민주는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김 원장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민주, 사모님, 기다리세요.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달려가 모퉁이를 돌고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났다. 그녀는 근처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 간호사가 아까 가리켰던 복도 끝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마지막 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귀청을 찢을 듯한 화재 경보기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리는 위층에서 들려왔다. 간호사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한 보안 요원이 주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가며 무전기로 통화했다. 하나 간호사의 교란 작전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민주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 전용 서비스 엘리베이터라고 표시된 금속 문을 보았다. 그녀는 하나가 준 카드를 긁었다. 문이 열렸다. 민주는 좁고 기름 냄새 나는 금속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지하를 뜻하는 B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혼란스러운 경보 소리를 잠재웠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민주는 벽에 기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1라운드는 그녀가 이겼지만 이제 그녀는 사자의 굴로 내려가고 있었다.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그녀 앞의 광경은 깨끗하고 밝은 수술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병원 지하는 어둡고 차가우며 곰팡이 냄새가 났다. 커다란 파이프들이 낮은 천장을 가로질렀다. 그중 일부는 갈라진 콘크리트 바닥으로 물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화재 경보 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밖으로 나섰다. 하나의 카드키는 손에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무서운 정적 속에 혼자였다. 그녀는 벽에 희미하게 쓰인 표지판을 따라갔다. 기록 보관실, 설비실, 서버실, 복도 끝, 약간 더 밝은 구역에서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문. 하나는 김태식 원장, 외과 과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서버실, 출입 제한이라고 표시된 두꺼운 금속 문이었다. 여기가 바로 그들의 소굴이었다. 민주는 먼저 김 원장 사무실로 가서 지훈의 건강검진 파일을 찾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카드를 긁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슬며시 들어갔다. 사무실은 이상할 정도로 호화로웠다. 두꺼운 카펫,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높이 솟은 책장, 비싼 커피와 가죽 냄새가 났다. 의료 과실로 벌어들인 돈이 상당한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책상으로 달려갔다. 서랍은 잠겨 있었다. 젠장, 그것을 부술 시간은 없었다. 그녀의 눈은 책장으로 향했다. 두꺼운 의학 서적들 사이에 바인더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라벨을 읽었다. 연구 일정, 환자. 그녀는 환자 파일을 뽑았다. 없었다. 다른 파일을 뽑았다. 특별 프로젝트. 그 안에서 그녀는 그것을 찾았다. 라벨이 없는 얇은 파일.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것이었다. 이틀 전 날짜의 지훈의 건강검진 결과지였다. 맨 아래에는 신체 상태 최상이라는 큰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옆에는 더 두꺼운 다른 파일이 있었다. 민주가 열었다. 그것은 재무보고서였다. 은행의 최종 경고장, 지훈의 회사 이름으로 된 수십억 원의 부채에 대한 파산 신청서. 이것이 물리적 증거와 동기였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카메라를 켜기 어려웠다. 그녀는 각 페이지를 하나씩 사진으로 찍었다. 검진 페이지, 최상 도장 페이지, 그리고 은행 부채 서류 페이지. 끝났다. 그녀는 파일을 제자리에 다시 넣었다. 이제 CCTV였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는 서버실의 금속 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카드를 긁었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시끄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방은 녹색과 노란색 불빛을 깜빡이는 서버 렉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구석에 있는 모니터와 DVR 더미를 찾았다. 그녀는 라벨을 읽었다. 로비, 4층 복도, 응급실, 그리고 마침내 지하 직원 주차장.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는 하나가 준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꺼내 DVR의 USB 포트에 꽂았다. 작은 모니터 화면에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났다. 복사 중. 민주의 심장은 천천히 올라가는 퍼센티지를 따라 뛰었다. 10%, 20%. 그녀는 주차장의 실시간 녹화 영상을 보았다. 조용했다. 30%, 40%. 제발, 빨리. 50%, 60%. 갑자기 그녀는 서버실 안이 아닌 밖의 지하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 두 사람이 빠르게 걷고 있었다. 민주의 심장이 텄는 것 같았다. 화재 경보가 꺼진 게 틀림없었다. 그들이 그녀를 찾고 있었다. 70%, 80%,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바로 밖에서 멈췄다. 멀리 못 갔을 거야. 김 원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내 사무실을 확인해. 난 서버실을 확인할게. 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화면을 보았다. 95%, 98%, 서버실 문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99%, 복사 완료. 민주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뽑았다. 서버실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민주는 돌아섰다. 그녀의 몸이 뒤에 서버렉에 부딪혔다. 문지방에는 김 원장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마리아가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나 찾았어, 민주. 마리아가 빈정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이었다. 멋진 게임이었어요, 민주 사모님. 김 원장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는 DVR을 보고 나서 민주의 손에 있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보았다. 탈의실에 숨고 히스테리 부리는 척하고 지하로 달려오고 우리가 그렇게 멍청할 거라고 생각했나? 하나 간호사는요? 민주가 속삭였다. 그 작은 간호사는 김 원장이 웃었다. 이미 처리했어. 더 이상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거야. 민주의 속이 공포로 뒤틀렸다. 그들이 하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똑똑한 줄 알았지, 응? 마리아가 앞으로 나서며 민주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녀는 사진 갤러리를 보았다. 아, 우리의 증거라니 정말 귀엽네. 그녀는 민주의 눈앞에서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했다. 지운, 돈, 모든 게 사라졌어. 하지만 내겐 이게 있어. 민주가 손에 든 플래시 드라이브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지훈이 걸어 들어오는 CCTV 녹화 영상. 너희는 이걸 지울 수 없어. 김 원장이 미소 지었다. 그것은 민주가 본 것 중 가장 차가운 미소였다. 정말 네가 뭘 복사했는지 잘 봐.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네가 방금 힘들게 복사한 그 CCTV 녹화 영상은 김 원장이 마치 대학생을 가르치듯 설명했다. 어젯밤 영상을 반복 재생시킨 거야. 엿보려는 사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거지. 민주는 손에 든 플래시 드라이브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것은 가치 없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 사무실에 있던 파일, 김 원장이 계속했다. 그 건강검진 파일. 그건 우리가 심어둔 가짜 사본이야. 일부러 거기에 둔 거지. 미끼로. 진짜는 이미 파기했어.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녀의 지하로의 모든 탈출은 함정이었다. 그들은 일부러 그녀가 회복실에서 도망치게 놔둔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이리로 몰아넣었다. 덫에 걸린 걸 환영합니다. 민주 사모님. 김 원장이 말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야. 순순히 동의서에 서명하든지. 마리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등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든 커다란 주사기였다. 아니면 우리가 서명하게 만들어주든지. 마리아가 말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내 두 번째 시술을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지. 차가운 서버실은 갑자기 덥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윙윙거리는 서버렉의 벽들이 마치 그녀를 두 명의 포식자와 함께 가두려는 듯 좁혀오는 것 같았다. 김 원장의 말은 망치처럼 그녀를 내리쳤다. 플래시 드라이브는 가짜였다. 휴대폰의 사진은 삭제되었다. 하나 간호사는 처리되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가 영리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발걸음은 사실 그들이 미리 정해놓은 길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췄고 이제 노래의 끝, 늑대의 아가리 바로 앞에 도착했다. 마리아는 미소 지었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녀는 손에 든 커다란 주사기를 빙빙 돌렸다. 안에 투명한 액체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자, 민주야. 마리아가 픽픽거렸다. 선택해.
예쁘게 서명할래? 아니면 먼저 낮잠 좀 잘래? 김 원장이 다시 클립보드를 내밀었다. 서명란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장난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민주 사모님. 우린 지켜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민주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두려움은 있었다. 차갑고 마비시키는 두려움. 하지만 그 뒤편에서 아까 탈의실에서 느꼈던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더 이상 작은 불씨가 아니라 두려움을 불태워버리는 불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순종적인 멍청한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크게 착각했다. 만약 새 증거가 가짜라면 오래된 증거를 써야 해. 민주는 떨리는 척하며 손을 들었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으로 김 원장을 바라보았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졌어요. 당신들이 이겼어요. 김 원장은 옅게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군. 서명할게요. 민주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제발 어머니께 잠깐만 전화하게 해주세요. 그냥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요. 마리아가 코웃음을 쳤다. 오, 드라마 찍네. 김 원장은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전화는 안 돼. 지금 서명해. 그는 조급해졌다. 아니면 최소한 제 휴대폰이라도 돌려주세요. 민주가 마리아의 손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족들 연락처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냥 어머니 사진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마리아는 눈을 굴렸지만 김 원장을 쳐다보았다. 김 원장은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줘버려. 어차피 이 지하에선 아무에게도 전화 못해. 신호는 우리가 다 차단해 놨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그들은 모든 것을 계획했다. 마리아는 민주의 발 앞에 휴대폰을 던졌다. 가져가. 민주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패배하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조절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그것을 통제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어두운 화면을 응시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똑바로 섰고 순식간에 그녀의 모든 태도가 변했다. 아까 구부정했던 등이 이제는 꼿꼿했다. 애원하던 눈은 이제 날카롭고 차갑게 응시했다.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굳어졌다. 김 원장과 마리아는 그 변화를 느꼈다. 그들의 미소가 약간 사라졌다. 당신들 말이 맞아요. 민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가웠다. 멋진 게임이었고 멋진 미끼였죠. 하지만 당신들은 한 가지를 착각했어요. 그게 뭔데? 마리아가 비웃었다. 당신들은 내가 오늘 밤에야 내 남편의 추악함을 알았다고 생각했죠. 민주가 말했다. 하지만 난 몇 달 전부터 이 썩은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다. 마리아는 갤러리의 사진을 지웠지만 마리아는 숨겨진 오디오 폴더를 찾는 법을 몰랐다. 내가 서명하기 전에 민주가 말했다. 두 분이 이걸 들었으면 해요. 자장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1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한 목소리가 서버실을 가득 채웠다. 지훈의 목소리, 선명하고 분명했다. 아니, 감사 따윈 신경 안 써. 컨설팅 비용이 이달 말까지 스위스 계좌로 들어오게만 해. 20억 깨끗하게 세탁해.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싶지 않아. 중요한 건 그 녹음은 3개월 전 지훈이 동업자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최신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뇌물과 자금 세탁을 지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지훈이 집 서재에서 싸울 때 몰래 녹음했다. 나중에 이혼할 때 무기로 쓸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 녹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데 쓰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 원장과 마리아는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건 김 원장이 더듬거렸다. 그건 이것과 아무 상관없어. 오, 물론 상관 있죠, 원장님. 민주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건 내 남편의 인격을 증명하고 그가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리고 이 녹음은 내 증언과 합쳐져서 경찰이 그의 모든 사업, 당신의 보험 사업까지 파헤치게 만들 거예요. 넌 이 방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해. 마리아가 주사기를 들어올리며 칩채거렸다. 아마 그렇겠지. 민주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은, 그녀는 휴대폰을 높이 들어올렸다. 너희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 방에서 오간 우리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어. 이것은 허세였다. 신호는 정말로 죽어 있었다. 그녀는 스트리밍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 그리고 이 녹음은 민주가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내 심장이 팼거나 내가 5분 안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녹음, 너희의 자백 녹음, 너희의 협박 녹음, 그리고 지훈의 자금 세탁 녹음까지 모두 자동으로 내 변호사, 전국 신문사 편집장,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께 전송될 거야. 김 원장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허세가 통했다. 그는 믿었다. 막아. 김 원장이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마리아, 지금 당장 쟤한테 주사 놔. 마리아는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민주를 향해 돌진했다. 주사기는 단검처럼 겨눠져 있었다. 민주는 뒤로 물러나 차가운 서벌에게 부딪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들고 바늘에 찌름을 각오했다. 멈춰. 새로운 목소리가 지하 공간에 울려 퍼졌다. 분노와 권위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아까 김 원장이 닫았던 서버실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문지방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가짜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는 약한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을 막 발견한 왕처럼 보였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획은 회복실이었지. 지하실이 아니었잖아. 그는 말을 멈추고 앞의 광경을 응시했다. 패닉에 빠진 김 원장, 주사기를 든 채 얼어붙은 마리아, 그리고 서버 앞에 꼿꼿이 서서 휴대폰을 무기처럼 들고 있는 민주. 지훈은 민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서린 분노는 서서히 놀라움으로, 그리고는 차가운 증오의 가면으로 변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의 아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대치 상황. 윙윙거리는 서버실 안에 네 사람. 세 명의 포식자는 이제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먹잇감은 가장 중요한 카드를 손에 쥔 채 중앙에 서 있었다. 지훈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민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했다. 알고 있었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지훈. 민주가 맞받아쳤다. 그녀의 목소리도 똑같이 차가웠다. 가짜 수술, 보험, 내일 수술대 위에서 날 죽이려는 내 계획까지. 지훈은 김 원장을 날카롭게 돌아보았다. 네가 모를 거라고 했잖아. 하나 간호사는 처리했다고 했잖아. 그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김 원장이 민주를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히스테리 부리는 척했어요.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고요. 당신 사업에 대한 오래된 녹음 파일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녹음? 다시 재생해, 민주. 민주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명령했다. 그들을 이간질해야 했다. 민주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훈이 20억 원의 자금 세탁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다시 방안을 가득 채웠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는 그 녹음을 알았다. 그는 정확히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알았다. 하지만 민주가 녹음했다는 사실은 몰랐다. 네가. 지훈이 민주를 노려보며 칭칭거렸다. 그래서 이게 내 계획이었어. 그걸로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그건 시작에 불과해. 민주가 말했다. 그녀는 계속 압박해야 했다. 그건 그냥 내 인격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야. 하지만 이건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오늘 밤 너희들의 범죄 증거야. 무슨 뜻이야? 지훈이 물었다. 이 휴대폰은 민주가 허세를 반복하며 말했다. 이 방에서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 하나 간호사가 처리됐다는 김 원장의 자백, 날 주사하겠다는 마리아의 협박, 그리고 이제 네가 여기 와서 계획을 확인시켜주고 있잖아. 마리아와 김 원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지훈은 웃었다. 건조하고 끔찍한 웃음이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민주. 여긴 지하실이야. 신호도 없고 클라우드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 전송된 건 아무것도 없어. 지훈이 다가서며 말했다. 그 휴대폰에 있는 건 뭐든지 여기서 너와 함께 파괴될 거야. 민주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그녀의 허세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그녀를 너무 잘 알았다. 그 휴대폰 내놔. 지훈이 손을 내밀며 명령했다. 안 돼. 민주가 속삭였다. 내놔. 지훈이 달려들었다. 그는 민주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다. 그의 손이 민주의 손목을 붙잡고 거칠게 비틀었다. 민주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화면에 금이 갔다. 지훈은 웃으며 휴대폰을 밟기 위해 발을 들었다. 게임 끝이야, 자기. 너무 늦었어. 문 쪽에서 새롭고 크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문지방에는 하나 간호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다치지 않았다. 처리되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의로운 분노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병원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김 원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그렇게 멍청할 줄 알았어요. 원장님? 하나 간호사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내가 민주 사모님을 당신들 소굴에 혼자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무슨 말이야? 김 원장이 더듬거렸다. 아까 그 화재 경보는 하나 간호사가 설명했다. 경비원들을 위한 교란 작전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을 위한 교란 작전이었죠. 당신들이 민주 씨를 쫓느라 바쁜 동안 저와 이분들은 그녀가 보안 요원들을 가리켰다. 중앙 통제실로 갔어요. 이 서버에 가짜 반복 영상을 껐죠. 우리가 제어권을 가져왔어요. 하나 간호사는 서버실 천장 구석에 있는 CCTV 카메라를 가리켰다. 카메라에 작은 빨간 불이 깜박이며 켜져 있었다. 녹화 중이었다. 당신들이 이 방에서 한 모든 말, 하나 간호사가 말했다. 모든 협박, 모든 자백은 병원 보안 책임자에 의해 실시간으로 녹화되었습니다. 지훈, 김 원장, 그리고 마리아는 공포에 질려 그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들은 덫에 걸렸다. 완전히 덫에 걸렸다. 그리고 그 플래시 드라이브는 민주가 DVR 테이블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가리키며 거들었다. 그건 정말 미끼였어. 너희를 바쁘게 만들 미끼. 민주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나를 쫓는 동안 하나 간호사는 네가 도착하는 진짜 녹화 영상을 복사했어. 네가 직원 로비로 유유히 걸어 들어와 마리아와 웃는 영상. 모든 게 안전하게 확보됐어. 침묵. 서버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김 원장이 가장 먼저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이 광적으로 주위를 훑었다. 그는 지훈이 들어왔을 때 마리아가 떨어뜨린 주사기를 보았다. 절망적인 포효와 함께 김 원장은 그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너희는 날 잡지 못해. 그는 민주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기술적인 증거를 가진 유일한 사람, 하나 간호사를 공격했다. 하나 씨, 조심해요. 민주가 소리쳤다. 하지만 하나 간호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했다. 김 원장이 그녀에게 달려들 때 하나 간호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고 제복 주머니에서 자신의 주사기를 꺼냈다. 훨씬 작지만 똑같이 치명적인 주사기였다. 이건 하나 간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김 원장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그 주사기를 김 원장의 두꺼운 허벅지에 똑바로 찔러 넣었다. 강력 진정제, 최대 용량이에요. 효과는 잘 아시겠죠? 원장님. 김 원장이 멈췄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허벅지에 박힌 주사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을 뽑으려 했지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가 침침거렸다. 그는 쌀자루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눈이 감겼다. 실신했다. 마리아는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원이 쉽게 그녀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다. 이제 남은 것은 지훈뿐이었다. 그는 쓰러진 김 원장, 울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두려움 없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민주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맹목적인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 만약 자신이 망가진다면 민주도 함께 망가져야 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잊었다. 카메라를 잊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민주만 보였다. 지훈은 민주를 향해 뛰어들었다. 그의 두 손은 아내의 목을 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방은 혼란에 휩싸였다. 지훈의 분노에 찬 외침.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가 서버의 윙윙거리는 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붉었고 동공은 아드레날린과 순수한 증오로 확장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보안 요원들을 보지 않았고 녹화 중인 카메라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민주였다. 그가 앞으로 돌진했다. 마리아를 붙잡고 있지 않던 첫 번째 보안 요원이 재빨리 반응했다. 선생님, 움직이지 마세요. 그가 지훈을 막기 위해 나서며 소리쳤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절망감에 휩싸인 지훈은 예상치 못한 힘을 가졌다. 그는 어깨로 요원의 가슴을 들이받아 그 남자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두 번째 요원은 발버둥치는 마리아를 놓아줄 수 없었다. 순식간에 지훈은 방어선을 뚫었다. 그는 민주 앞에 도달했고 손을 뻗었다. 그는 민주의 목을 잡지 않았다. 그는 민주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민주는 머리가 앞으로 씩 젖혀지며 고통에 찬 신음을 냈다. 지훈의 다른 손은 그녀의 어깨를 핥히었다. 그의 손톱이 그녀의 잠옷천을 파고들었다. 내가 널 죽일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민주의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3시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다. 마비시키는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 자리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으로 대체되었다. 지훈이 그녀를 끌어당겼을 때 민주는 순순히 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있는 힘껏 무릎을 들어 올려 지훈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지훈은 고통에 찬 신음을 냈지만 그의 소나기는 풀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화를 냈다. 그는 민주를 잔인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를 놔줘요. 하나 간호사가 도우러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때 첫 번째 보안 요원이 정신을 차렸다. 그는 지훈이 민주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다. 그는 뒤에서 돌진해 거대한 팔로 지훈의 가슴을 강력한 베어허그로 감쌌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지훈의 몸이 바닥에서 들렸지만 민주의 옷에 대한 그의 소나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민주도 함께 끌려갔다. 거의 질식할 뻔했다. 민주가 지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옷을 찢으며 비명을 질렀다. 지훈은 이제 분노를 뒤에 있는 보안 요원에게로 돌렸다. 그는 발버둥치고 발로 차고 뒤로 팔꿈치질을 했다. 날 놔, 이 자식아. 국내 거야. 진정하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요원이 지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하며 명령했다. 하지만 지훈은 너무 거칠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어 그 포옹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것은 절망적인 움직임, 폭력적이고 무모한 움직임이었다. 그 잔인한 회전 운동은 요원의 소나기를 푸는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또한 지훈 자신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는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왼발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 원장의 다리에 걸렸다. 민주, 하나 간호사, 그리고 2명의 보안 요원은 그것을 끔찍한 슬로우 모션으로 지켜보았다. 지훈은 뒤로 넘어졌다. 그는 평평한 바닥으로 넘어지지 않았다. 그는 가장 큰 주 서버 렉 쪽으로 정확히 넘어졌다. 무거운 하드웨어로 가득 찬 견고한 검은색 금속 렉이었다. 그의 등이 먼저 렉에 부딪혔지만 넘어지는 기세가 너무 강했다. 그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그의 목덜미와 두개골 밑부분이 서버 프레임의 날카로운 강철 모서리에 부딪혔다. 소리는 크지 않았다. 충돌음이라기보다는 마른 균열 소리에 가까웠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균열 소리였다. 침묵.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마리아는 비명을 멈췄다. 보안 요원들은 얼어붙었다. 끊임없이 들리던 서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귀청을 찢을 듯 크게 들렸다. 지훈은 바닥으로 미끄러지지 않았다. 그는 이상한 앉은 자세로 걸려 있었다. 그의 등은 렉에 기대어 있었고 머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옆으로 늘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열려 있었다.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민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달랐다. 불타오르던 분노는 꺼져 있었다. 남은 것은 순수한 충격과 혼란뿐이었다. 지훈 씨. 민주가 속삭이며 한 걸음 다가갔다. 그를 안고 있던 요원이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훈 선생님 구급차, 지하로 구급차 불러. 그가 동료에게 소리쳤다. 지훈은 입을 열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단지 얕은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는 손을 들려고 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다리를 움직이려 했다. 다리는 가만히 있었다. 순수하고 절대적인 공포. 분노와는 다른 종류의 공포가 이제 그의 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민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말하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 섞인 속삭임 같았다. 못 움직여. 내 다리. 그가 다시 속삭였다. 내 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민주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몇 초 전에 그녀를 죽이려 했던 남자. 수술대 위에서 그녀의 죽음을 계획했던 남자. 마비된 척 연기했던 남자. 이제 그는 정말로 마비되었다. 세상에. 하나 간호사가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민주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심도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뿐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진정한 공포의 눈물로 가득 찬 눈이었다. 아이러니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빠르며 너무나 완벽했다. 카르마가 찾아왔다. 법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아닌 바로 여기에서 차가운 서버실. 자신의 사악한 계획의 한가운데서 지훈은 덫에 걸렸다. 정말로 덫에 걸렸다. 쇠창살 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 안에. 그를 만지지 마세요. 민주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보안 요원이 소리쳤다. 목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팀이 처리하게 놔두세요. 민주는 멈췄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서서 이제 무력해진 남편을 바라보았다. 건강하던 그 남자는 이제 진짜 환자가 되었다. 그가 연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자. 서버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진짜 보안 책임자가 들어왔고 그 뒤를 서버실의 실시간 영상을 본 직후 그가 부른 2명의 제복 입은 경찰관이 따랐다. 그들은 문지방에서 멈춰서서 앞의 광경을 응시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울고 있는 마리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 원장. 서버렉에 기댄 채 마비된 지훈. 그리고 삶의 폐허 한가운데 서 있는 민주. 옷은 찢어졌지만 꼿꼿이 서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 아침이 천천히 밝아왔다. 첫 햇살이 병원 로비의 높은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 빛은 민주에게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한 직원 휴게실에 앉아 병원의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있었다. 하나 간호사가 그녀 옆에 앉아 다른 간호사가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둘은 말이 없었다. 그들은 보안 책임자에게, 경찰에게 모든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 서버실은 범죄 현장이 되었다. 김 원장은 의식을 차리자마자 침대에 수갑이 채워졌다. 마리아는 동이 트기 전에 경찰차에 실려 떠났다. 그녀의 히스테릭한 비명은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지훈, 의료팀이 매우 조심스럽게 도착했다. 그들은 목 보호대를 채우고 척추 고정판에 그를 옮겨 응급실로, 그리고 MRI실로, 마지막으로 중환자 외상치료실로 데려갔다. 진단은 해가 뜰 무렵에 나왔다. 경추 4번 골절 및 파열, 척수가 절단되었다. 그는 사지마비가 되었다. 목 아래로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었지만 힘겹게만 가능했다. 눈과 얼굴 근육 일부를 움직일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영원히. 그 후 며칠은 민주에게 안개 속 같았다. 그녀는 친정집에 머물며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말하기를 거부했다. 뉴스는 터져 나왔다. 명성대학병원 붉은 수술 스캔들, 김 원장, 마리아, 그리고 지훈의 사진이 모든 뉴스 포털에 실렸다. 정의는 빠르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서버실의 영상 및 음성 녹음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김 원장은 살인 미수 공모, 중과실 의료과실, 보험 사기, 폭행 등 가장 많은 혐의에 직면했다. 하나 간호사의 증언은 수년간의 다른 의심스러운 수술 합병증 사건들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했으며 불명예 속에서 죽었다. 공범인 마리아 역시 계획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나 간호사는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병원이 이 사진을 대대적으로 정리한 후 그녀는 새로운 직책인 윤리 및 환자 규정 준수 수석감독관을 제안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김 원장 같은 사람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결심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민주. 그녀는 지훈이 중환자실에서 옮겨진 바로 그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살인 미수 증거와 자금 세탁에 대한 오래된 음성 녹음을 첨부했다. 법원은 피고의 불출석 상태에서 즉시 이혼을 허가했다.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그 생명보험 증서는 무효로 선언되었다. 지훈이 만든 수십억 원의 빚은 그의 책임, 더 정확히는 그의 압류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관리인의 책임으로 남았다. 민주는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졌다. 한 달 후 민주는 이 장을 영원히 닫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지훈을 한 번 방문했고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호화로운 병원에 있지 않았다. 그는 특별한 의료 상태를 가진 수감자들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 요양시설에 있었다. 그의 방은 작고 소독약 냄새와 절망의 냄새가 났다. 그는 특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지지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오직 그의 눈만이 천장을 응시하며 움직였다. 민주가 들어섰을 때 한 간호사가 그의 소변 주머니를 교체하고 있었다. 지훈의 눈이 문 쪽으로 휙 돌아갔다. 그는 민주를 보았다. 민주는 연한 파란색의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건강해 보였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순수하고 무력한 증오가 그 안에서 타올랐다. 그는 말하려고 했다. 목구멍에서 거품 끓는 소리가 나왔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다. 그는 모든 것을 그녀 탓으로 돌렸다. 민주는 천천히 그의 침대 옆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잠시 조용히 서서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한 남자. 그녀는 동정심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끝을 느꼈다. 한 가지 말해주러 왔어. 민주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차분하고 분명했다. 지우는 눈이 붉어진 채 그녀를 응시했다. 넌 날 수술대 위에 눕히고 싶었지, 그렇지? 민주가 계속했다. 네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무력하게 누워서 기계에 의존하길 바랐잖아. 지훈이 다시 더 크게 킁킁거렸다. 이제 민주가 몸을 약간 더 가까이 기울이며 말했다. 침대에 갇힌 건 당신이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건 당신이라고. 영원히 아이러니하지 않아? 민주는 똑바로 섰다. 남은 인생 잘 즐겨, 지훈.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답은 결코 없을 것이었다. 민주는 돌아섰다. 그녀는 그 암울한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어 경비원을 지나 시설 정문으로 나갔다. 밖은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신선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얼굴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을 느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자신의 차로 그녀의 새로운 남은 인생을 향해 걸어갔다.